네, 오늘은 면역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면역계는 면역이라는 건 뭐죠? 면역이라는 거는 나 아닌 것. 나 아닌 거는 환경이죠. 나와 나 아닌 것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를 하나의 개체를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 시스템 이외의 것은 전부 다 환경이에요. 환경. 이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환경과 나 개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미생물 같은 경우죠. 그죠? 미생물은 이제 습도, 온도, 또 영양소 이런 세 가지 크게 온도, 습도, 영양소.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은 얘들은 잘 자라요. 미생물들은. 또 온도, 영양소, 또 pH, 또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맞으면 미생물은 막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체다 하면은 인체는 이런 조건을 잘 맞춰주고 있어요. 온도가 인체는 37.5도잖아요. 그죠? 따뜻하고 좋단 말이에요. 세균이 증식하기에 아주 좋은 온도예요. 습도, 인체의 70%는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생명체가 살기에는 이상적인 환경이에요. 또 영양소, 아주 풍부하죠? 그죠? 풍부해요. 인체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이제 조건을 가진 환경은 없죠. 미생물에게 있어서. 또 pH도 인체는 pH 7.35잖아요. 그런데 이제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은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인체 부위에 따라서 pH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아주 좋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가장 잘 맞춰져 있는 인체 환경이 뭐예요? 이제 위장관이죠, 위장관. 그죠? 근데 이제 위는 pH 2.0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산이 막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염산이. HCl. 그죠? 염산은 세포에서 쉽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금을 먹는다 그러면 NaCl이잖아요. 소금. 주성분이. 염화나트륨. 그러면 이제 물에 들어가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은 H2O. 그죠? H2O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H와 Cl이 염산으로 된단 말이죠. 세포에서 실제로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염산이 나오는데 pH 강산이란 말이에요. 염산은 강산. 그러니까 이제 위장관에는 잘 못 살아요. 이제 사는 녀석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장관, 소장이나 대장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야.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환경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음식을 통해 가지고 그죠? 또 호흡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들이 계속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위장관, 그러니까 위장관 이제 조금 이따 배우시겠지만 gut association, immune 시스템이 있어요. 장연관 면역계라고 그러거든요. 장연관 면역계라고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장연관 면역계라고 번역을 하는데 위장관 면역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인체의 위장관은 길이가 8.5m 정도 되잖아요. 8.5m.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우리가 위장관이 우리가 입이다. 입하고 그다음에 항문 사이에 음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식. 이때 미생물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위에서 한번 pH 2로 한번 살균을 해주죠. 그죠?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식초 좀 뿌리잖아요. 그죠? 그럼 살균 되거든요. 도움이 많이 돼요. pH 5 정도인데도. 그런데 위에서 pH 2면은 엄청나게 살균을 잘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과식을 한다거나 뭐 이래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살아가지고. 과식을 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증식을 하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그래서 지금 미생물들이 장, 갓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장 내 미생물이 종류가 현재 밝혀진 추정하는 것만 1,000 종류가 넘어요. 1,000 종류 이상. 그러면 장내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DNA는 DNA 다양성이 인체 세포의 10배예요. 또 미생물은 반경이 대략 1 마이크로미터란 말이에요. 인체는 10 마이크로미터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란 말이에요. 부피로 따지자면은 1 세제곱 마이크로미터면 얘는 1000 세제곱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는 인체 세포의 10배예요. 미생물, 장 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개수가 인체 세포의 10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게 유전자 개념으로 단순 치환을 하면은 10배 이상 많은 거예요, 종류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내 생태계라고 그래요. 장내 생태계. 이 우리 몸은 하나의 생태계예요. 생태계. 생태계라는 거는 생물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한 1000종류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생태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밸런스가 중요해요. 비율, 균형.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장내에서 이렇게 이제 장내에 환경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장내 환경이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잖아요. 혈관. 영양소가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미생물이 침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장누수 증후군.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장관은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거는 환경이에요. 내부 환경. 그러니까 나가 아닌 거예요. 나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위장관은 나이면서 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인 것 같은데 몸속에 들어갔잖아요. 나잖아요. 근데 나가 아닌 거예요. 미생물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장 내의 환경과 인체가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호작용이 몇 미터예요? 8.5미터예요. 8.5미터. 8.5미터고 대략 빠르면 24시간, 늦으면 72시간까지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안 먹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활동을 할 때는. 하지만 이 음식은 들어가서 계속 나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데 미생물의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역동적으로 계속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인체 면역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장관 면역계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혈액 내에 있는 세포 내에 있는 면역계는 이 인체 내에 있는 위장관 면역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장관 면역계가 건강하면 인체 혈관 내에 세포 내의 면역계도 건강한데 만약에 이 위장관의 환경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인체도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체 내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다. 또는 어떤 질병에 걸렸다.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무엇부터 점검을 해야 되냐? 위장관의 면역계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위장관의 면역계를 결정하는 건 뭐냐? 음식이라는 거죠. 이제 면역계는 우리가 이 림프관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림프기관, 면역기관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흉선이죠. 그리고 골수, 흉선과 골수, 또 비장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체 내의 면역 세포들이 돌아다니는 관이 있는데 그게 림프관이에요. 림프관. 그래서 우리 면역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면역계는 면역기관하고 또 림프계, 또 림프 면역세포.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면역기관의 대표적인 건 골수죠, 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흉선. 세 번째 비장, 지라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이제 면역기관, 대표적인 면역기관이 될 수 있죠. 림프계는 림프관이 있고, 그 다음에 림프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세포를 할 텐데, 면역세포는 이제 내재 면역이 있고, 획득 면역이 있어요. 내재되어 있다는 건 선천 면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천 면역. 획득 면역은 후천 면역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뮤노글로불린 A가 이 항체 특히 이제 소화관에서 이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면역글로불린 A가 이 그 소화관 내로 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물질하고 결합을 해서 배출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양이 적어요. 그래서 아토피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5세가 되면 거의 아토피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시크레터리 이뮤노글로불린 A라고 하는데 분비성 이뮤노글로불린 A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소화관으로 나와요? 네. 소화관으로 방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면역글로불린도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체에서 쓰는 단백질의 70%가 소화각계 통해서 다 써요. 합성을. 70%가 이상. 거의 한 90%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데 코티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코티졸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로이드 약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코티졸을 흉내낸 거예요. 이제 얘들이 면역계를 이제 억제를 합니다. 또 흉선에서는 흉선 호르몬을 방출하고요. 또 소화계와도 관련이 있죠. 이제 면역계가 이제 진화론적으로 면역계가 가장 처음 발달된 데가 소화관이에요. 그래서 어류들은 지금도 면역계가 소화관에 있거든요. 저 스테로이드가 어떤 진통작용도 진통작용, 그렇죠. 이제 일종의 이제 진통작용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 다음에 이제 부신, 그러니까 하이포살라머스, 피투이터리,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이렇게 부신 축이 있잖아요. 3단계 축. 그죠? 호르몬이. 1단계, 2단계, 3단계 축이 있단 말이에요. 부신 피질.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CRH가 나오고 얘가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ACTH가 나오고 ACTH가 부신을 자극해서 코티졸이 나온단 말이에요. 코티졸이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되는 게 이제 염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물질이 침입했는데 이물질을 침입하지 못하게 면역세포가 가가지고 마치 가미가제처럼 자폭한단 말이에요. 호중구 같은 게. 그럼 엉기잖아요. 그게 이제 염증이잖아요. 엉기게 심하면은 이제 열이 나오고, 그죠? 붓고, 고름. 고름이 면역세포가 죽은 세포잖아요. 그죠? 시체들. 그럼 왜 코티졸이 나오냐 하면은 면역세포가 흥분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 침입을 했어요. 미생물이 침입을 하면은 염증이 만들어지고 또 면역세포가 흥분을 해요. 면역세포들이 흥분. 문제는 흥분했을 때 자기 자신을 공격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은 쇼크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코티졸이 나와가지고 야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 해가지고 이제 코티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면역 기능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쉽게 감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원래 2주 이상 처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고 면세포는 또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에 또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영향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제 관계들도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그럼 이제 면역계는 크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의 차이는 선천은 태어날 때부터 항원에 대한 정보가 유전자에 저장되어서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대표적인 게 톨-라이크 리셉터라고 그래가지고 TLR이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예가 톨-라이크 리셉터. 이거는 주로 미생물들 있잖아요. 미생물 벽, 미생물 DNA. 세균이죠. 미생물 세균. 세포벽 있잖아요. 세포벽. 세포벽에는 세균의 DNA 또는 RNA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뭘 공부를 하거나 습득을 안 해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 단계에서 초기 때부터 인체는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후천 면역은 뭐냐면 후천 면역은 태어난 이후에 항원에 대한 정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왜 태어난 이후에 만들까? 그 이유는 이 미생물들이 계속 돌연변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미생물들이 순식간에 돌연변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가 소화관 내에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유전자 풀이 인체의 10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10배나 많은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담으려면 우리 유전자가 훨씬 커져야 돼요. 10배 이상 단순 논리로. 그렇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은 저장을 해놓지만 다양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항원들은 침입을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형을 뜬다는 거예요. 그게 획득 면역 또는 후천 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크게 후천 면역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체액성 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이 있어요. 체액성 면역의 대표적인 건 B셀이에요. B셀. 여기서 B는 본, 골수에서 나온 데서 본, B셀이고 세포성은 T셀이에요. T셀은 사이머스,
흉선이에요. 그래서 B세포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항체예요. 항체 반응. 면역 글로불린. 글로불린이니까 단백질이죠. 그죠? 이 콩에 많죠. 콩. 글로불린은. 콩의 단백질의 70% 이상이 글로불린이에요. 그래서 이제 콩을 먹으면 이제 면역 기능이 증강되는 거예요. 글로불린이 잘 공급을 해주니까. T셀은 이제 세포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세포 수용체라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인식 부위. 세포 인식 수용체를 만드는데 이거는 항체 B셀에서 만드는 면역 글로불린과 거의 유사해요. 조금 이따 배우시겠지만.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혈관 내에 혈액이 있죠. 혈액들. 미생물들이 침입한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B셀에서 방출을 하는 거예요. 면역 글로불린을. 방출을 해서 미생물들을 둘러싸는 거죠. 이게 이제 체액성 B셀. 이게 하는 게 B셀. B셀이 여기서 면역 글로불린이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T셀은 이 혈액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세포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어요. 그럼 바이러스 조각을 세포가 분해를 한 다음에 표면에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T셀이 야, 너 죽어 하고 사망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스스로 사망을 해요.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죠. 이걸 프로그램 셀 데스라고 그래요. 프로그램된 세포 사망. 다른 말로 아포프토시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선천 면역은 주로 이제 미생물이 딱 들어오면은 미생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잡아먹죠, 아예. 선천 면역은 잡아가지고 리소좀 배우셨죠? 리소좀에서 디그레데이션 분해를 시켜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뉴클레오티드로 변환을 해서 재활용을 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선천 면역계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인식하냐? 톨-라이크 리셉터라고 하는데 TLR이라고 표현해요. TL1, 2, 3, 4, 5, 6. 그래서 지금 13개 정도 이제 밝혀져 있는데, 이제 세포 바깥의 표면에서 이제 이 면역세포죠. 면역세포가 톨-라이크 리셉터 1, 박테리아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지단백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고요. 또 TLR 6 이런 거는 그램 양성 박테리아, 또 곰팡이, 자이모겐, 또 TLR4는 그램 음성 박테리아, 또 TLR5는 박테리아, 이제 이런 다리같이 생긴 거 있죠? 필로게렐린. 그 다음에 이제 TLR11은 프로필린 유사 분자 박테리아. 또 이 내부에도 있어요. TLR7 이거 세포 핵막이죠. 핵막에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싱글 스트랜드 RNA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생물들은 단일 RNA가 이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면역세포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면역세포는 처음에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커다란 뼈 안에서. 이제 이 골수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죠. 다만 이제 몇 가지 현상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뼈 기질 스트로마 세포에서 스트로마 줄기세포가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전저 골세포가 되고, 이제 조혈 지질 스트로마 세포, 뼈 지방 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역할을 해가지고 조혈 줄기세포가 다형성능 줄기세포로 변한 다음에 다형성능 줄기세포가 림프 줄기세포,
여기는 이제 후천 면역이죠. 후천 면역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골수 전구 세포 이제 선천 면역 쪽으로 가가지고 얘들이 호중구, 호염기구, 호산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골수 전구 세포가 적혈구도 만들어요. 이제 적혈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인체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적혈구하고 백혈구 사이가 500대 1이에요. 상당히 이제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고등 생명체로 갈수록 백혈구에 비해서 적혈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요. 이 인간은 극도로 높아가지고 백혈구에 비해서 이제 적혈구가 500배나 많아져요. 그럼 이거는 이제 시사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적혈구가 많아졌냐? 당연히 이제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등 생명체로 갈수록 이제 적혈구가 이제 작아지거든요. 또 크기가. 그러니까 미세한 혈관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개수가 많으니까 보다 많이 산소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전달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각각의 세포들이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필요한 산화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혈구 수가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백혈구들이 효율적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그림으로 나타내면 전능 조혈 세포가 골수 전세포와 이제 호산구, 호중구, 단핵구, 호중구로 되고 또 호염기구가 비만세포, 마스터셀이라고 그러죠. 비만세포, 또 대시세포, 단핵구는 대시세포로 분할을 합니다. 또 이제 인파 전세포는 이제 후천 면역이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거 후천 면역이 B세포와 T세포로 분할을 해가지고 B세포는 혈장세포, 혈액 내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항체를 방출하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대 어뢰 같은 거죠. 어뢰를 막 방출하는 거예요. 그게 B세포. 그 다음에 T세포는 사이머스, 흉선에서 이제 처음에 이 T세포도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골수에서 만들어졌다가 흉선으로 이동해서 더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포 인식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포에 직접 신호를 줘가지고 세포를 사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면역세포는 일종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돌아다니는 뇌세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면역세포가. 그 의미는 이제 상당히 종류가 많고 또 기능들이 약간 중복되어 있어요. 그걸 리던던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리던던시. REDUNDANCY. 그래서 리던던시라고 그러는데 리던던시는 사전적으로는 여분의, 과잉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여러 이제 면역 세포들이 중복되어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결코 이제 이 리던던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왜 이제 고등 동물로 갈수록 이런 리던던시, 여분의, 과잉의 이런 중복적인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점점 많아지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세포가 있는데 진화관계에서 중복을 해요. 디플리케이션. 중복을 하면은 A1과 A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원래 A1이 하던 역할을 A1과 A2가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원래 하던 역할을. 그런데 이번에는 A1이 또 다른 이제 기능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A2도 원래 기능을 하면서도 또 새로운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A라는 하나의 어떤 기능만, A라는 이제 세포만 있었다면 A가 하나의 기능만 할 수 있는데 얘가 중복이 돼서 디플리케이션을 하면은 A가 A1과 A2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럼 원래 하던 원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 1, 새로운 기능 2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원래 기능을 왜 두 개가 하느냐, 그걸 이제 리던던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더 면역력도 높이고 더 효율적이 되고 또 이제 이 중복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안정화예요. 항상성 유지가 매우 도움이 돼요. 항상성 유지. 왜 그러냐? 만약에 A만 있었다면 A가 고장났다. 그러면 완전히 그 기능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리던더시 역할을 하게 되면은 A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손상이 됐다 하더라도 B가 대신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세포에서뿐만 아니라 그 유전자에서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인체 내에는 상당히 많은 유전자들이 유사한 유전자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디플리케이션, 중복이 돼서 그 중복된 게 또 중복이 돼가지고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에는 지금 현재 5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는데 그 5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원래 오리진이 하나였어요. 여성 호르몬. 그 여성 호르몬이 분할을 해가지고 디플리케이션, 중복이 돼서 이제 남성 호르몬, 코티졸 이게 또 계속 이제 되면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미네랄코르티코이드, 또 프로제스테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계속 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 면역 세포들이 상당히 어떻게 봤을 때는 모순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인간의 면역계는 진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모순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면역계가 매우 어렵다. 또 이 면역계는 신경계와도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면역세포 내에는 실제로 면역세포 내에는 면역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면역세포가 있으면 면역세포 내에 호르몬 수용체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상하부 내하수체에서 나오는 또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면역세포가 수용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면역세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물질을 방출하거든요. 수십 가지를. 이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또 뇌세포가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복잡하죠. 그냥 내재 면역과 적응 면역을 비교해 보면 내재 면역은 수분 내지 수시간 내에 반응을 해요. 빠르죠. 그죠? 빠르죠. 왜냐면 이제 이 세포 내 유전자에 이 적응 면역계에 대한 신호가 다 있단 말이죠. 톨-라이크 리셉터.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신호가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빠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상처가 났다. 그럼 몇 분 내에 호중구가 달려간단 말이죠. 금방 신호가 오니까. 하지만 적응 면역계는 며칠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내재 면역이 없는 새로운 어떤 미생물이 침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가가지고 얘를 주형을 떠요. 주형을 떠가지고 이 주형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서 골수로 가져가가지고 골수에서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클론을 만드는 거죠. 클론. 이 새로운 항원에 대한 주형을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DNA에다가 정보를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진 세포가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클론. 그래서 클론들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렇게 신호를 전달하고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세포를 증식시키고 다시 혈액 내로 방출되는 그 과정에 며칠이 걸린다. 그래서 실제로 예방주사 맞으면 한 2, 3일에 애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새로운 침입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다시 골수로 가가지고 증식을 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침입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모리셀, 그런 기억을 가진 거를 메모리셀이라고 그래요. 기억세포. 메모리셀. 이 메모리셀이 어떤 경우는 1년 동안만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보통 이제 70년 주기로 일어나거든요. 감기 바이러스가 70년 주기로 순환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감기 바이러스가 오면은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세대가 보통 한 70년 살잖아요. 그러니까 70년 정도 지나면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70년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10 몇 년도에 그 대규모 이제 그 독감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70년 뒤에 또 주기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재 면역은 비특이적이에요. 특정한 녀석들만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이 가지고 있으면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유산균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유산균. 세포벽이 있잖아요. 그게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노약자나 환자들은 그런 유산균을 함부로 먹는 건 아니에요. 그건 미생물 세포벽이잖아요. 미생물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들 중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세포벽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비특이적이잖아요. 비특이적. 특정한 미생물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재 면역은. 그에 비해서 이제 적응 면역은 특이적이죠. 왜냐하면 특정한 녀석들에 대해서만 기억을 새로 만드니까. 또 내재 면역은 다양성이 적어요. 톨-라이크 리셉터 지금 13개인가 16개 나와 있잖아요. 또 적응 면역은 많아요. 그죠? 들어올 때마다 이제 기억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항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이제 면역 세포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기억을 다 일일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에너지고 정보고 이제 이제 에너지고 정보고 또 그만큼 이제 인체의 어떤 이 자원들이 소진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산균이 인체에 들어가면은 저런 그 부담을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효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대뽀로 먹은 게 아니에요. 발효식품 먹어가지고 염증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 임상적으로 의사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근거가 이제 있는 이야기죠. 이제 몸에서 이제 그렇게 저항이 없거나 부담이 없으면 드셔도 되죠.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노약자들은 거기서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염증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체가 새로운 미생물이 들어왔다. 뭐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적응 면역계는 실수를 할 수 있다. 내재 면역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다기보다는 이미 유전자의 기억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기억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미죠. 또 적응 면역은 기억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방주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클 때는 열 몇 가지밖에 안 맞았어요. 그죠? 뭐 12가지. 지금 67종류를 맞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제 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을 만들면 무조건 좋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조사 책임 문제가 있는데 제조사 책임이 항상 이제 물건을 만들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면제된 유일한 제품이 뭐냐면 백신이래요. 네. 그래서 2000년대인가 그 제조사 책임 문제가 해제가 되면서 이 백신 회사에서는 책임이 이제 면제가 되니까 인체 부작용이 있어도 책임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7종류가 지금 맞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보면 제약회사에서 이윤 나오는 이런 이 데이터를 보면은 백신 회사들이 이윤이 엄청 많이 나요. 상위에 랭킹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노인들 보면은 이제 그 뭐죠? 독감 주사? 이런 거 무료로 지금 놓고 있잖아요. 다 정부 세금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감 주사를 맞고 독감에 걸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어떤 분의 말씀이냐면 7명이 독감에 걸렸는데 6명이 독감 주사를 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1명은 안 맞은 게 아니라 확인이 안 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아는 거죠. 독감 예방주사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예방주사 그러니까 면역 그러니까 예방주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세균을 만드는 거예요. 세균을 만들어서 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 죽이는 거죠. 그죠? 그 생백신도 있고 사백신도 있잖아요. 사백신은 완전히 죽이는 거고 생백신은 반쯤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생백신이다 그러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이 약화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 가면은 그게 살아가지고 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인이 면역력이 약한 데다가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결국 독감이 걸릴 수가 더 걸렸다. 그래서 지금 독감 주사를 맞은 사람을 피하고 다녀라. 피하고 다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감에 안 걸리려면.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어느 날 봤는데 얼굴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식사는 제대로 하시냐고. 나중에 우연히 물어보니까 독감 주사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방주사를 한 뭐 10가지 맞는다. 이건 이해가 가요. 저는 솔직히. 근데 지금 67종류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심각하다, 지금. 어린애들은 굉장히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린애들은 또 이제 이 예방주사를 만들 때 알루미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루미늄이 농축돼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정확도가 완벽하다, 실수한다, 기억장애 없다, 있다. 또 주요 간헐세포는 대식세포. 대식세포는 문자 그대로 먹는 세포죠. 자연살해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수지상 세포, 이제 이런 거 덴드리틱 세포, 수지상 세포 이런 거 있고, 적응 면역계는 B세포와 T세포가 있다. B세포는 이렇게 체액성에서 있고, 그 다음에 T셀은 세포성.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면역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좋을 개념, 이제 우리가 인체는 그 매년 우리가 이제 평생 이제 만들어내는 세포수가 인체 세포의 1000배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인체 세포가 50조 내지 100조 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산다 했을 때 우리가 매년 세포가 만드는 게 10배를 만든단 말이에요. 10배. 매년. 10배면은 50조에서 10배 하면 500조에서 1000조 개예요. 그죠? 만드는 세포가 500개 내지 500조 내지 1000조 개를 만든단 말이에요. 매년. 그 의미는 뭐냐면 매년 500조 내지 1000조 개의 세포가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사망. 그리고 사망한 게 청소가 돼야 된다. 청소. 클리어니스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체에서 건강 또 정상적인 기능 또 질병이 일어났다면 그 질병을 치유하는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포 사망에 대한 개념이 이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 사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괴사가 있고 세포사가 있어요. 여기서 세포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세포사는 계획된 세포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포토시스라고 이야기해요. 뒤에 P가 두 개가 나오는데 뒤에 P는 묵음이에요. 묵음. 그래서 아포토시스라고 이제 읽죠. 이제 아포토시스가 이제 있는데 이 계획된 프로그램 셀 데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PCD라고 이제 표현하죠. 프로그램 셀 데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염증이 있냐 없냐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괴사는 네크로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괴사가 됐다 하는 이야기는 세포가 염증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산소, 산소가 없어가지고 세포가 죽거나 또는 독소에 의해 가지고 뭐 발암 물질에 의해서 죽거나 또는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피드라는 에너지가 고갈돼서 죽거나 또는 손상, 외부적인 물리적인 자극에서 이제 손상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괴사가 되는 거죠. 이 염증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통증, 그죠? 부종, 발열, 이제 이런 거로 흔히 이제 알 수가 있죠. 내가 몸에서 아프다. 아프다는 건 통증이잖아요. 그죠? 그건 염증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또 열이 난다. 해열제를 먹죠. 그죠? 통증이 나니까 이제 뭐 먹어요? 우리가 마취. 그죠? 또 발열하니까 해열제. 그죠? 부종이 나니까 뭘 처방하죠? 염증 이제 차단제를 먹잖아요. 이런 게 이제 약물의 거의 20%, 약물의 20% 이상 이제 사용되는 게 이제 이런 통증, 염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대증요법이라고 그러죠, 대증요법. 그죠? 증상만 이제 통증이 나는데, 염증 때문에 나는데 마취를 해요. 이제 통증은 못 느끼지만 염증은 계속 나는 거죠. 그죠? 또 발열이 나는 건 세포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열이 나는 거잖아요. 보통 38도 넘어가면 이제 미생물이 죽기 시작하니까. 근데 해열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생물이 계속 증식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세포사는 뭐냐? 유전적으로 조절이 되어 있어요. 유전적으로 조절되어 있다는 거는 유전자 내에 사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NA 같은 경우도 괴사는 무작위로 절편이 이제 잘라져요. 무작위로 이제 잘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된 세포사 프로그램 셀 데스는 200 베이스 크기로 아주 조직적으로 잘 절단이 되면서 주위 세포에 흡수가 돼요. 그런데 괴사는 식세포에서 먹히거나 또는 먹히지 않고 계속 이제 부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셀 데스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T세포 같은 경우에 T세포가 있잖아요. T세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암 바이러스다. 암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암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가지고 세포가 스스로 이제 이 바이러스 조각을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항원을 제시를 하면은 T세포가 여기서 신호를 줘가지고 스스로 사망하게 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암으로 발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잘 안 되면은 이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인가 19년도 노벨상이 이거잖아요. 그죠? 세포가 이 신호를 잘 받도록, 암세포가 이 신호를 잘 받도록 도와주는 거, 면역요법. 이게 면역요법이에요. 면역요법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면역 기능을 증강시켜준다. 그래서 면역요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원을 제시하는 거. 항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미생물이 침입을 했을 때 지워도 되나요? 사진 안 찍으세요? 저도 한 장 찍어주세요. 항원 제시 세포하고 T세포의 항원 제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T세포가 항원을 바로 인식하려 하는 게 아니라 네, 카톡으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지워도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항원을 인식을 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걸 항원 제시 세포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 수지성 세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화관에서 이제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 수지성 세포가 덴드릭 세포가 이 항원을 딱 먹어요. 먹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런 이제 그 림프절로 가는 거죠. 림프절로 가가지고 이제 MHC라는 분자에 부착돼 가지고 이 T 세포 수용체, T셀 리셉터라고 그래요. T 세포 수용체라고 T셀 리셉터, TCR이라고 이야기하죠. T셀 리셉터, TCR, T셀 리셉터에다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T세포 표면에 있는 T셀 리셉터에서 그 항원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덴드릭색 수지성 세포가 항원을 받아가지고 항원의 일부를 쪼개가지고 HMC1 단백질 표면에 항원을 부착해가지고 여기 제시를 해주면 T셀 리셉터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항원 제시세포는 일종의 가공세포라고 볼 수 있죠. 커다란 이제 항원이 있으면 다 잘라가지고 일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 제시할 필요가 없고 특징인 일부만 제시를 하면은 T셀 리셉터가 그러면 항원을 이제 덴드릭 세포가 제시를 할 때 어디에다 제시를 하냐 하면은 HMC라는 단백질, 제시하는 단백질에다가 HMC에 항원을 딱 붙여가지고 제시를 하면 T셀 리셉터가 딱 그걸 받아가지고 이게 항원이구나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이제 T셀 리셉터에서 이제 인식한 T세포가 증식을 해가지고 클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에 침입한 세포들을 빨리빨리 인식을 해가지고 세포 사망 프로그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사망 프로그램을 주면은 바이러스에 걸린 세포들이 죽어가지고 세포가 깨끗해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유전자가 손상된 정상 이제 고장난 세포들이 계속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세포와 관련된 만성 염증 질환들은 어떤 게 있냐 보면은 뭐 방광암, 그 대장암, 폐암, 장 연관하는 조직 림프암, 흑색종, 폐암, 식도암, 구강식도암, 췌장암, 타액선암, 생식기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염증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밝혀진 병인들은 뭐 칩거, 비뇨, 카테르, 또 실리카, 성면, 흡연, 자외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염증이 식이와도 관련이 있느냐? 당연하다. 그죠? 왜냐하면 이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으면 배설될 때까지 24시간 내지 72시간 동안 계속 우리 몸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죠? 그래서 식이 불균형하면은 염증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그럼 염증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활성질소정도 증가하면서 DNA가 손상돼서 암이 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TH1과 TH2 밸런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T세포 전구체가 항원이 들어오면 이 항원의 조건 그리고 이 T세포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TH1은 헬퍼 세포예요. 여기서 H는 헬퍼예요. 헬퍼. 도움세포라고 하죠. 헬퍼 세포, T세포. 헬퍼 T1, 헬퍼 T2가 있어요. 헬퍼 T1은 TH1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거는 염증성이에요. 염증성. 반면 TH2는 항염증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에서는 TH1, TH2가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균형. 균형이면은 건강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TH1은 염증성이고
그 다음에 TH2는 화학염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에는 미생물 같은 게 침입하면 염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나치게 염증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인체가 이제 더 손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H1 염증성 T세포, 헬퍼 T세포, 그 다음에 항염증성인 헬퍼 T2 세포가 있는데 얘들이 만드는 사이토카인이 달라요. 그리고 얘들이 방출되는 이제 사이토카인에 의해 가지고 다른 이제 세포들이 영향을 받는데 특히 TH1, 헬퍼 T1은 대식세포가 증가를 하게 만들어요. 이 대식세포는 단핵구가 이제 대식세포로 되는 거잖아요. 마크로파즈로 이제 변하는데 이 TH1은 마크로파즈를 증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TH2는 마크로파즈 대식세포를 감소시켜요. 단핵부에서 대식세포로 분화되는 걸 억제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탄핵이요? 아, 단핵구가 대식세포. 네, 다시 써드릴까요? 단핵구가 대식세포로 변하는 거죠. 그 모노사이트가 마크로파즈로 이제 변하는 거죠. 모노사이트.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TH1이 활성화되면 세포성 면역이 증가를 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TH2면은 체액성 면역이 증가를 하고 활성화되고 아토피 질환이 이제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할까요?